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팀의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요즘 약간 정신 차려서 경기 부양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네,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죠. 재정 정책도 한다고 하는데 재정 정책 쓴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쓴다는 건지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어서 제대로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래서 주가도 뭐 푹 올랐다가 쑥 요즘 꺼지는 맞아요. 그런 요즘 그런 상황이던데. 정치적으로도 좀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대만을 또 포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네. 또 전문가분을 저희가 모시고 여쭤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네. 중국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제대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중국 때문에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태죠. 뭐. 저도. 예.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근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요지 부동이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5월, 6월 이렇게 오면서 이제 중국 지도부에서도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네. 중국은 네네. 야 부동산 이렇게 없고 소비도 이렇게 꺾이고 하는데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지부동인 것 같다가 왜 갑자기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재작년 말에 자신들이 이제 끝났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리오프닝이라는 걸 내놨단 말이죠. 자신들은 그러니까 뭐 3년간의 봉쇄 정책을 하고 그랬었지만 자신들이 오픈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 기미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탄성이라는 게 붙어야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었고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전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러면서 작년 1년을 이제 허비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올 초에 그래서 3월에 이제 전국 인민 대표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전국 인민 대표대회에서 총리가 보통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하면서 올해는 뭐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3월까지만 해도 그런 거에 대한 절박성, 시급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6월 지나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상태로 놔두면 중국의 회복력이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런 걸 일단 내놓으면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하면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5% 얘기했으면 무조건 맞추는 거지. 어느 정도 맞춰야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5% 내외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한 4.8에서 5.2 이 정도 가면은 절대 안 맞추는데 이제 사실은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도 아닌데 4.5% 했다. 이렇다면 이건 이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가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 국내 인민들에게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긍정적인 신호를 전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달에 열린 20기 3중전의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는 데서 시진핑 총석이 겸 국가주석이죠. 당회의 할 때는 이제 총석이 자격으로 하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했었지만 시 주석이 직접 하면서 이제는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장 예측 관측자들은 좀 너무 늦었다.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부동산을 가지고 성장을 해온 게 사실은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이란 말이에요. 광활한 땅을 부동산 업자에게 사용권을 팔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서 이제 이 소위 그 경제 성장을 한 이 구조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게 2015년 정도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죠. 중국 정부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건 어렵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다가 그 1차로 실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시진핑의 경제 정책이 잘 하시는 공동부유라든가 이념을 강조하는 쪽으로 또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소위 그 코로나 팬데믹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모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양을 한다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게 지금 꺼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2008년입니다. 그때 이제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 4조 위안 인민폐로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880조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이걸 경기 부양 자금으로 넣어서 경제를 일단 반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4조 위안이라는 거는 중국 전체 GDP 그 당시 2008년 GDP의 약 10%가 넘었습니다. 한 12% 정도의 대량의 자금을 집어넣으니까 반등이 됐는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그때보다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800조를 넣더라도 얼마 안 그게 된다 이거죠. 1%밖에 안 됩니다. GDP에. 그러니까 그거를 넣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카드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과 병행을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빈집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고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 같다 그래야 대출을 당겨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영끌을 해서 사는데 지금 이 집에 대한 대출을 이자를 갚는 것도 불편한데 내가 여기서 집을 넓혀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쪽에서 좀 찾자. 그게 바로 이제 과학기술진흥 정책입니다. 그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양극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가 돼서 뭔가 돈이 돌고 막 이래야 소비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부양책을 지금 연속으로 3개를 냈습니다. 잘 말씀하셨다시피 9월 24일에 924 대책이라는 걸 냈죠. 그래서 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0.5%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한 200조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 그때는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정 정책까지 쓰겠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재정 정책도 쓰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날 조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8일 조치의 핵심은 내년 편성된 예산 중에 일부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38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조 풀고 국채 발행하겠다고 한 924 조치 때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 28%까지 올라갔다가 10월 8일 날 2차 조치 보니까 38조 정도 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또 한 10%가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2일 날 그 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경제정책에서
높은 이 서열을 가지고 있는 네. 기관이에요. 예. 여기에서 정책을 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액수가 안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2조 위안이나 3조 위안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나오지 않은 게 액수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더 높은 데서 액수를 일단 결정해서 하다를 해줘야지. 그렇죠. 우리 같은 잔챙이가 액수를 함부로 어떻게 얘기하니? 그런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아직 예. 윗선의 도장이 안 찍혀진 네, 거는 맞네요. 이제 공감은 가지고 있지만 예. 액수를 직접적으로 밝히기에는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는 10월 말쯤에 이제 되면 2조 위안에서 3조 위안 정도의 예.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니까 이제 고민이 연속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의사 조치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 10월 12일 조치들이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도 하지 않았던 상하이와 베이징 지역의 상품권 지급 이런 예. 것까지 막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절박한 메시지를 지금 이제 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3번에 걸친 굉장히 파격적인 시진핑 지도부로서는 예. 조치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시장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는 얘기를 했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시장의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이런 이게 이제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총 재정 정책이나 재정 규모 같은 걸 정해줘야 이제 뭐 쫙쫙쫙 진행이 돼서 네.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렇다. 그건 이해가는데 그럼 원래 순서는 그런 거 다 결정한 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기자회견도 했는데 뭐 할 말은 없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만 먼저 꺼내는 게 네.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이게 주식 시장에서 내수 시장으로 조금 불길이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정부가. 중국 그런데 정부도,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수 시장은.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3대 축이라는 게 내수가 있고요. 예. 그게 소비입니다. 그다음에 투자가 있고 투자는 이제 뭐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SOC 건설 이거는 이제 국가가 보통 하죠. 예. 보통 이제 민간 투자가 일어나야 이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 부분은 굉장히 기업들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출은 잘 아시다시피 뭐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 과잉 생산이다 그래서 그나마 올 들어서 수출이 중국을 견인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수출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내수가 크죠. 예, 내수가 보통 56%, 8% 이렇게 돼서 한 해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예. 지금 그게 35%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러면 다른 부분이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 중국 정부가 돈으로 이제 부양 정책을 넣는 게 대표적인 게 투자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웬만큼 넣어가지고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넣었다가 실패를 해버리면 그 다음 카드가 마땅치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준율을 떨어뜨리고 대출이자를 이 감액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반향을 갖고 올 걸로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자들이 연간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 이자가 경감되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만 원도 안 되잖아요. 4만 원밖에.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대출 이자를 먼저 갚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나름대로 풀렸는데 돈이 글로 안 가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가는 대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대량의 부양책을 쓸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러면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그나마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려움을 좀 넘어가고 정부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고정자산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견인을 하면 아마 중국 정부 생각에는 5% 가깝게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이제 다양한 이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가 3분기 결산해 봤더니 숫자가 좋지 않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인 요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미중 경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11월 5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소위 대선을 합니다. 예. 뭐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든 어쨌든 대중 압박은 계속될 거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미국도 공언을 하고 있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도 누가 돼도 압박이 지속될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계속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에서 왔을 때 뭔가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속된 말로 꿀리게 되는 거죠. 협상을 새로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벌써 바이든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관세를 뭐 예.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이런 데 고율 관세를 몇 개 예. 부과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되면 최소 60%다. 무조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이다. 지금 보통 이제 전체 평균 관세가 한 11% 정도 되는데 60%를 올린다는 거는 그게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 26일에 중국도 관세법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해외에서 뭔가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이 들어오면 동종에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못 대응했다가는 괜히 미국한테 빌미를 주니까 12월 1일부터 대응하기로 발효시키기로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준비가 지금과 같은 기초 체력을 가지고는 미국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의 그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중국이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주춤하는 게 여력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세금도 요즘 덜 거치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부동산도 뭐 세금 잘 안 거치고 그렇긴 할 텐데 그 채권 많이 찍어가지고 일본도 급해서 막 채권 많이 찍고 그냥 중앙은행이 그냥 돈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중국도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의지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시도를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거기에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는 봉쇄를 잘 해서 코로나를 잘 넘겼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댔는데 네. 거기에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상품권을 팔고 나눠주고 뿌리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웬만큼 뿌려가지고는 이제 속된 말로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의 학자들, 해외의 중국 학자들, 뭐 해외에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없이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여전히 좀 있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완전히 정신 차린 건 아니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국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일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돈이 없으니까 찍어서 내놓고 그걸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 지금 중국의 유동성 함정이 얘기하듯이 돈이 생기면 이자부터 갚자. 돈을 안 써버리면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네. 돈이 안 돌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또 고스란히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채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입니다. 조금씩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주면서 가는. 아하.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이제 미 대선까지는 그리고 아마 이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중국은 우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그게 전화 통화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겠네요.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런 추세가 결정적으로 풀리기가 어렵다. 완전히 뭐 이렇게 간다 아니다도 아니고 예, 약간 그런 것도 아사모사한 아니죠. 상태로 많은 분들이 뭐 중국 경제 망한다.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유튜브 하면 뭐 중국은 이제 끝났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성장하는 마켓인 것은 분명하죠. 예. 4몇 %라도 예. 하니까 다른 나라 저 거대 경제체가 뭐 많은 분들이 통계 못 믿겠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부동산 때문에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서 붕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가면 정말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반등시킬 수 있는 회복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중국은 제조업 1위 국가예요. 그죠? 예, 지금 예. 올해가 아마 13년째인가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중저가 뭐 이런 거가 주로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1위 국가이면서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의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책임지는 국가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완벽한 디커플링은 어렵다. 라는 게 서방 세계도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특정 부품이라든가 업종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제조력을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 4년도 잘 버티지 않았냐. 바이든 4년도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여전히 세계 2대 경제체로서 기능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물건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교수님 이게 중국이 부동산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그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네. 부동산을 했더니 이놈들이 땅 투기만 하고 땅 많이 가진 사람 뭐 거기서도 이른바 다주택자 문제가 맞습니다. 막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어라고 막 정리하기도 하고 건설사들 막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 공동부유에 대한 키워드가 지금 그러면 약해졌다고 보세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내세우지는 않는 거죠. 지금? 예. 왜 그러냐면 공동부유라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다 같이 잘 살자. 잘 살자는 거고 원래 뭐 사회주의의 이념이기도 하고 예. 사실 자본주의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훌륭한 이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동부유라는 말을 꺼낸 시기와 그 당시에 중국 경제 상황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중국 공산당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의 재화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뭐 50%를 넘어서고 네. 중국의 고용을 70% 이상 책임지고 과학기술의 뭐 80%를 책임지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다. 당의 통제 밖에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공동 부유라는 말을 꺼내서 예. 다 같이 잘 사는 구조를 만들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이 거주하는 거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바로 들어갔고요. 예. 빅테크 기업 혼자서 너무 가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아시는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데가 제약을 받기 시작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공동부유라는 거는 재화를 더 창출해서 나누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파이를 키워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있는 상태를 재분배하는 형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는 자들 거를 뺏은 꼴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네가 볼 때 이거는 투기 행위고 이거는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교육이라든가 예. 이게 사실 뭐 사람들의 지식 욕구라든가 이런 걸 부추겨서 과도한 이 교육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제가 왜곡된다. 그거는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내세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지도부, 특히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결과가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이 대목에서도 공동부유를 외치거나 이랬으면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부유를 폐기한다거나 이런 말은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자체는 그걸 한쪽으로 잠시 미뤄뒀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예.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 공부를 뭐 이렇게 몇십 년 했지만 예. 사실 시진핑이 뭐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제도나 정책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시진핑식 체제 시스템이 영원히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아니 푸틴도 막 거의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시진핑도 진짜 오래 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뭐 사실 뭐 건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국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개혁 개방이라는 경험이 있고 그때 이렇게 해서 괜찮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푸틴하고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원래 원자재를 팔아서 사는 국가고 중국은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을 해서 그 WTO의 최대 수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런 그라운드를 우리가 제대로 쓰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거는 당 내부에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정책적 전환을 빨리 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은 시 주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나의 소위 그 친신 세력을 데리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을 뽑았으니까 일단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발전을 해보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뭐 구조적이고 구체적 전환이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민생이 나빠지면 정권은 항상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들 뭐 재정 주세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을 얼마나 부양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뜨리게 하진 마 이제 부동산 그리고 조금 하여튼 저점은 잡아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는 말했다고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공동부유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시진핑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면 부동산 부양이라는 게 매우 미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되살려서 뭔가를 만들려는 생각은 중국이 조금 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지방 도시나 이런 데 수많은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했죠.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약 50개 정도의 부동산 기업은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주기에 딱 몇 개만 살리고 몇 개만 살리고 한 50개는 살려야겠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흥다 사태가 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흥다 망했는다고 그랬는데 안 망하잖아요. 안 망했죠. 비구유엔 1위잖아요. 예. 여기도 이제 큰일 났다. 디폴트 났다 그랬는데 안 망하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 부분은 뭐 예. 디폴트가 나더라도 국내 부분은 어쨌든 건드리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이 신도시급, 우리 신도시급 공사 현장이 한 3,000개 됩니다. 3,000개요? 그러니까 이거가 무너지면 진짜 폭동나죠. 중국이 무너지겠네. 중국이 무너지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어쨌든 지금도 옛날에는 30%가 넘게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그래도 2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부동산은 연관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뭐 싱크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소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취업에도 그 부동산이 활성화됐을 때는 중국 전체 취업 인구의 40%를 부동산 산업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산업이 약해지니까 그런 연관 산업들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산업을 완전히 침체시키고 가지는 못한다. 다만 이거를 과도하게 부양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별로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구조 조정도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완벽한 부양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 너무 넘쳐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도 지금 생각에는 한 2조 위안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조 위안이 그 지방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방 정부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분양이 안 돼서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위 부채를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숨통을 틔워주는 방법이 지방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그런 부채로 지방 정부가 사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임대주택 형태로 굴려봐라.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전혀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과 같이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경제의 동력으로 삼겠다라든가 그런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발표했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뜨뜻미지근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신 있게 해서 결과가 나타날 걸 알면 하겠죠. 중국도. 그런데 이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을 계속 쓰고 있다.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씩. 립 서비스는 하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보면 지금 부동산 관련 소위 세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뭐 200여 가지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지난 20기 3중전에서 개혁안이 300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공산당 설명할 때 문산회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서가 산같이 많고 회의가 바다같이 많다 이거죠. 매번 대책 회의를 하고 거기에 그 소위 이제 문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 회의했는데 개혁안을 300개를 내놓으면 그걸 언제 집행을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구체성이나 이런 거가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해외 투자자들도 뭐 부양책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뭔가 뜨뜻미지근해. 조금 더 지켜보자.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중국도 이렇게 계속 가면 사실은 우선 이제 정치적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은 없어요? 저도 중국 반발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지금 이제 으쌰으쌰 시위도 좀 하고 못 살겠다. 표현할 방법이 없죠. 표현할 방법.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그 소위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나 이런 데는 사회 제어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뭐 말살이 돼버렸고 공산당과 국민. 그래서 자신들은 국가와 사회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은 정부가 잘해줬으면, 저 정부라는 거는 공산당이 이끄는 정부잖아요. 잘해줬으면 잘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안 돼도 잘해달라고 얘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시진핑 체제는 뭐 우리가 그전에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파가 몇 명 있고 무슨 파가 몇 명 있는데 지금은 전부 시진핑 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의중을 잘 알고 자기가 전부 같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치국에 전부 포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시진핑도 자신의 잘못이라든가 이 정책적 뭐 미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중국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밑에서 그런 정책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형태를 띌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19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이라는 걸 했다고 하잖아요.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화고펑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76년부터 지방에서는 그 문화대혁명의 끝이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지방이 다 망한다. 그래서 지방에서 알아서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개혁은 1961년부터 65년까지 대약진 운동이 끝나고 나서 덩샤오핑이 그 당시에 유소기와 등소평이 지방에 개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1차 경제조정기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그 개혁 정책들, 그러니까 물질 장려 정책들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사회주의적 방식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일부 지방 정부에서 그때 해보니까 되더라. 그거를 한 거고, 그게 사실은 1978년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권이 돼서 실질적 지도자가 됐을 때 지방에서 그런 보고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거를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나중에 비준을 한 겁니다. 이런 게 통하는 거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일부가. 그러니까 덩샤오핑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본인은 61년부터 65년까지 해봤기 때문에 저 방법이 통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대혁명 끝 무렵 그다음에 마오이스트를 자처하는 화국봉이 움직이는 이 시스템에서는 사실 둘이서 굉장한 이념 논쟁을 하거든요. 모택동 말이 다 맞다. 덩샤오핑은 그런 게 어딨냐. 실천을 해봐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 이런 논전을 하고 있을 때 지방에서 그런 게 오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진핑이 아무리 압박을 하고 그래도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시진핑한테 직접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부분 일부 약간은 숨통을 트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숨통을 트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공간을 중앙 정부의 그 소위 강력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빈틈을 조금씩 이용하거나 뭐 묵인을 받으면서 조금씩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그게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한중 관계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정부끼리는 뭐 대화나 이런 것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하고 교류를 많이 하죠. 그 중앙정부끼리의 교류는 없지만 지방정부끼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일정 부분 이제 알아서 좀 움직이는 공간이 그전보다는 회복이 된 거다. 그전에는 가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뭐 역사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잖아요. 그런 그 경험들이 조금씩은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중국 공부를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도 그러니까 중앙의 생각이 조금 약해지고 그러니까 공동부윤이 뭐니 그동안의 구호들이 조금 약화되니까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룸이 좀 생긴 거군요. 조금씩 그런 게 이제 공간이 조금씩 조금 변화가 조금씩을 열어주는 형태가 이제 생긴다. 그리고 그런 조짐도 일부 보인다. 다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여전히 외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미심쩍은 거죠. 그 중국 기업들도 사실 뭐 베트남으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에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지방 정부들은 약간의 공간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뭐 전 중국에 갑자기 활성화되고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최근 몇 년보다는 조금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교수님은 계속 이제 중국 오랫동안 중국을 보시고 항상 열심히 연구하실 텐데 요즘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시진핑 이후에 한참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다가 지금 요즘 지지부진해. 그래서 꼭 일본처럼 될 거야. 인구도 줄어들고 뭐 디플레이션.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막 그 중국의 대단함이 있잖아요. 뭐 전기차니 뭐 이런 쪽에서 뭐 반도체도 올라온다 그러고 뭐가 기술적으로는 확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게 중국이 그냥 스물스물 힘없는 나라가 돼가는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살짝 이렇지만 요거는 지금 과도기적 단계고 중국의 저력은 진짜 무시하기 어려워. 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분명히 저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 관찰자들, 뭐 연구자들이 얘기하듯이 요렇게 하면 훨씬 나을 거라는 방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는 사회주의로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라는 이런 데 좀 천착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념에 좀 잡혀 있는 편이네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게 등소평이 원래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특색이라는 거는 중국적 현실을 감안해서 사회주의에도 시장 성분을 도입해서 한 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예요. 그 20차 당대회 이제 시진핑이 18차, 19차, 20차 이러면서 이제 3번 연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20차 당대에 와서는 사회주의 이런 거 다 빼고 중국식 현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방은 서방식으로 현대화를 한 거고 지금 사회주의의 개념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적 방식으로 현대화한 거를 자꾸 알리고 과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발전 방식의 대척점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과 협력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이 쇠퇴하는 미국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미국한테 진다 이긴다가 아니고 미국은 분명히 그 90년대 들어서
기술 개발만 하고 우리가 돈이나 잘 관리하고 그 소위 제조는 아래 것들 시키자. 이게 이제 미국의 금융 정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 능력이 없습니다. 매뉴팩처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기술 개발, 설계 이거는 전부 미국에 의존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게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못 만들 뿐이지 만들 제조업 능력이 없다 뿐이지 연구 개발 능력은 오히려 그렇죠.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데 지금 뭐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수백 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초월하는 넘어가는 건 어렵다. 우리가 캐치업은 가능한데 여기 목표를 두고 여기까지 가는 건 가능한데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미국이 더 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어딜 대들어 이러면서. 예, 그걸 못 오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이 일단은 미국과 또는 세계와 공존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면서 가는 게 중국이 발전하는데 훨씬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누구나 중국을 배척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소위 많이 들어보시는 이제 중국을 과시하고 이러면서 전랑 외교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호감도가 너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왜 싫냐고 물어보면 그냥 싫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국가로서 굉장한 마이너스잖아요. 그걸 한번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보다는 국제사회하고 이렇게 교류하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했고 또 싼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국제경제에 이바지한 것도 많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나를 따르라. 1대1로 나한테 줄 서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독자적인 자신들만의 발전 방식을 계속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들어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진영화가 많이 됐다 그러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그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게 줄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도 미중 양국이 사실은 세계적인 G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학자가 G0 시대다. 결국은 다 자기네 각자 도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기능을 해서 돌아가려면 일단 규범이라는 틀. 물론 그 규범은 대부분 미국이 짜놓은 판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나라가 많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미국 편 들어줬으면 됐지 뭐 앞으로도 계속 내가 왜 그래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도를 대체할 만한 비슷한 제도가 나오거나 유사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협력과 규범을 따라서 그게 미국이 강조한 규범에 기반한 질서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럼 니네가 짜놓은 질서지 그게 무슨 규범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겨루기나 그 소위 줄다리기는 일정 부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됐건데 지금 하여튼 느낌은 예전처럼 그렇게 미국에 이러다가 미국이 위험하겠는데 그런 느낌이 이제 안 들고 그런 건 없어요. 야 미국에 좀 대들었다가 완전 박살나는구나. 분명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종속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잘 아시지만 미국의 원천 기술에다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 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무슨 뭐 네덜란드의 ASML이나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의 그 소위 기술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전부 미국 기술과 원천적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와 관계되는 기술 못 써.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고 네, 네. 우리가 물론 지금 뭐 삼성하고 TSMC하고 경쟁을 한다. 하나는 메모리고 하나는 그 소위 얘기하는 비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TSMC가 뭘 생산하려면 우리 SK의 반도체를 HMC라는 걸 또 써야 돼요. 그러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틀을 깨고 우리 혼자서 가겠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중국이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그 오신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조금 다른 주제긴 한데 최근에 무슨 대만 뭐 이렇게 포위 훈련 했다면서요.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무슨 뭐 재정 정책을 쓴다는 등 막 그러고 있는 판에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과 대만 관계를 우리가 양안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쪽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연원이 있죠. 양안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패한 장개석의 중화민국 정부가 이제 대만으로 가서 피신 간 거죠. 이른바 피신. 도망간 거죠. 그리고 중화민국은 대만에 있다. 그래서 대만의 임시정부를 사실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화민국은 아직 망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만의 입장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화민국은 이미 1949년에 망했다.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당 때는 원래 뿌리가 본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대륙을 수복하겠다.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돼서 민주진보당이라는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제 천수이비엔이라는 사람이 잡은 거예요. 우리는 대만 공화국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마eng지오라는 또 국민당 사람이 중국하고 친해야지. 그래서 이제 친중 정권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중을 했는데 경제 발전도 안 되고 무슨 뭐 그 중국과 대만 간의 ECFA라는 일종의 FTA 같은 걸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서비스업이 들어오는 2단계가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의사당을 점거하고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싼 물건이 다 몰려 다 들어온다. 들어오고 뭐 중국의 변호사 의사가 다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학생들이 의사당을 점거를 합니다. 그걸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차이잉원이라는 여자 총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차이잉원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반중 하죠. 아니에요? 반중? 반중이죠. 당연히 중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만의 자주성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나친 경제적 종속은 정치적 공간을 제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멀리 두자.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멀리 두는 걸 어디서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미, 친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 총통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러면서 그 축하 전화를 해요. 37년 만에. 원래 대만하고 수교하는 나라는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대만하고 단교를 해야 되는 게 중국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잖아요. 근데 37년 만에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내가 알았어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길길이 뛰었죠. 원래 3번에 걸친 이제 공동 성명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데 동의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럼 누가 하나의 중국 동의 안 했냐? 그래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 오케이. 그런데 대만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중국 정책이에요. 원 차이나 팔러시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뭐냐 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은 하나다.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너희가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동의한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에 동의한 거고 대만은 대만대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이게 현상 유지 정책이에요. 그걸 갖고 싸우는 겁니다. 복잡하죠. 참 말장난 같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됐어요? 또 민진당이 됐어요. 네. 8년 하다가 민진당의 라이칭더라는 이제 지도자가 총통으로 40% 득표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민진당 중에서도 강경 독립주의자예요. 그 신조류파라고 하는데 이제 계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강력한 독립파인데 독립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조건이 있거든요. 무력 침공하는 조건이.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탱크 밀고 가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건 계속 얘기를 했죠.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헌법을 고친다거나. 또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력을 쓰겠다.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대만이 이유 없이 통일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도 무력을 쓰겠다. 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는 뭐까지 있냐면 대만 섬 내에 동란이 발생한 경우 대만은 중국의 영토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겠다. 진압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 이제 차이잉원은 그 전 총통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대만은 대만 공화국이 아니고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서 이 소위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민국 헌법은 본토에서 왔잖아요. 그럼 적어도 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왔으니까 다시 합쳐질 상황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합쳐지는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1992년에 국민당이 당시 이제 집권당이고 중국의 공산당과 홍콩에서 만나서 야 우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자. 하나의 중국이 뭐냐? 각자 구두로 표현하자. 손으로 쓰지 말고. 그러면 대만은 중화민국이 하나의 중국이고 여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의 중국이다. 이러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수이비엔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우리는 대만이다. 대만이 이미 독립된 국가다. 이제 막 이래 버리니까 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저게 떨어져 나가는 거를 그냥 놔두면 우선 이 지도자의 덕목에 결정적인 흠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처리 못하냐? 홍콩도 반환이 됐고 마카오도 들어왔는데 대만을 통제를 못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53년에도 한번 공격을 했었고요. 이제 가까운 섬. 그다음에 58년에는 금문도라고 아시죠? 금문도. 금문 고량주 나오는 그 유명한 금문도는 복건성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야, 포로 쏴도 가겠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3박 4일 포탄을 쏟아붓는데 그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리고 95년도에 장저민 시대 때 장저민이 이제 대만과 좀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군부가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를 미사일 훈련을 대만 해협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준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서 왔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 8월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가니까 이제 중국이 이러면 이게 미국이 뒤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이 훈련이 그때부터 훈련을 실시한 본격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이번까지 4번입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갔을 때 그다음에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매커시 하원 의장 만났을 때 그다음에 올해 5월 20일 날 라이칭다가 취임식 했을 때 그리고 얼마 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쌍십절이라고 그러죠. 쌍십절 담화를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은 국가의 관계다. 그런 말을 했군요. 했죠. 아니 5월 20일 날도 했죠. 그러니까 이걸 중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의 덕목이고 이제 대만만 중국의 품에 들어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훈련을 하는데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방송에도 보도가 됐지만 대만이 섬이잖아요. 이 섬을 삥 둘러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까지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만 섬에서 보통 우리가 영해 12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8km니까 영해 12L이니까 한 20몇 킬로잖아요. 근데 포탄을 40몇 킬로에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 그럼 사람 이렇게 세워놓고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네, 완전히 그걸 4번에 걸쳐서 하면서 완전히 뺑 돌라서 했고 요번 거는 항공모함을 투입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투입해서 어디에다 투입을 했냐면 대만의 동해안 그러니까 태평양을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요녕함을 투입을 한 거예요. 투입을 한 건 뭐냐면 미국 항공모함이 거기로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나콘다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나콘다가 질식을 해서 시키잖아요. 고사를 시키잖아요. 거의 우리가 이제 4번의 훈련을 걸쳐서 완벽하게 대만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대만도 절대 쉽게 물러날 상황은 아니에요. 진짜 전쟁이 나면 대만도 자체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입니다. 그리고 2,500km에 우리도 뭐 현무 5가 뭐 탄두를 줄이면 5,000km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듯이 대만도 사거리 2,000km, 2,500km에 달하는 슝펑, 웅풍 고뭉자에다 바람풍자입니다. 이 슝펑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잘 아시는 삼엽된 파괴가 가능한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대만이 이길 길은 별로 없죠. 워낙 강력하고 뭐 미국이 진짜로 정말 도와주면 미중 간의 전면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것들이 상시화가 됐어요. 그 계속해서 침범을 하고 특히 대만 해협은요 이게 13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km 370km가 안 되잖아요. 135니까. 그래서 대개 70km를 중간선이라는 걸 거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실질적으로 안 넘어가는 일종의 분계선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특히 펠로시 오고 나서부터는 막 넘어가요? 중국이 자유자재로 드나듭니다. 그래도 대만이 특수를 못해요? 잘못하면 이게 뭐 우발적 충돌 뭐 이런 거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가기가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대만이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호국신이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거는요. 지금 공공재가 됐잖아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산업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대만을 공격하고 그런 시설이 파괴되면 그런 온갖 국제적 책임을 중국이 다 덮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그 개입이나 이런 걸 초래할 만한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카드요? 카드가 있다. 나한테 숨겨놓은 카드가 있다. 카드는 갖고 있을 때가 카드입니다. 대만이 미중 간의 카드인데 이 카드 패를 까버리면 그건 더 이상 카드가 아니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니까 맘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경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중국 해안선이 1,700km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이 거기에 딱 있어요. 네. 만약에 대만이 없으면 이 거대 해안선이 전부 중국이 통제하는 해안선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주요 수송로도 전부 중국이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 아하.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남중국해를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1차적으로 붙은 거고 그게 결국은 항행의 자유, 공해, 퍼블릭시라는 개념으로 이건 당신들 바다가 아닌데 왜 니네가 통제하려고 그러느냐.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중동 원유의 80%가 거기를 거쳐서 예. 대만 해협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요 수송로예요. 우리 수출품의 45%가 거기를 통해서 예. 인도양 대서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안관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주요 수송로로서 남중국해, 주요 수송로로서 대만 해협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국제주의적 원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나 이런 건 계속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않은 상황이다. 지금 특히 중국 경제가 조금 어렵고 딴 데 신경 쓸 때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보여주기만 하고 일단 많은 단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13시간 훈련밖에 안 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그 펠로시 왔을 때는 나흘간 했거든요. 완전히 삥 둘러서. 근데 이번에는 13시간만 했고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기본적으로 민주진보당은 이런 기념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자신의 독자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뭐. 아니 매번 그러는데. 대만 정부가 그때가 되면 하는 거를 뭘 그걸 새로운 것처럼 꺼내서 자꾸 그러느냐. 그런데 중국 입장은 다르죠. 그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지금 이 대목에 또.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는 대만과 중국 간에 계속 문제가 대만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중국은 그거 들었으면 출동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말씀을 결론 삼아드리면 그런데도 반도체 교역액은 양국이 늘어나고 중국과 대만이 네. 경제적으로는 더 긴밀해지나 뭔가 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만이 그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있는 방콕 경제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났는데 그 반도체를 다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대만에서 다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 경제는 다른 데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4.6%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 뭐라고 표현할 뭐 정치와 경제의 분리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중국과 대만 관계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도 듭니다. 중국하고 좀 경제적으로만 좀 더 친해지면 안 됩니까? 좀.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양자 관계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북한 요인이 있잖아요. 중국이 북한 편을 든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북한이 저러는 거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인데 한미가 합쳐져서 북한을 계속 저렇게 코너에 모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동북아가 나빠진다. 그리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왜 한미동맹을 자꾸 강화하고 플러스 한미일 삼각 안보도 강화를 해서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제는 이게 이제 일종의 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한테 계속 자기네 입장만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중 간에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노력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경제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손상을 입는 거는 사실은 양국의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어른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비즈니스는 또 해야지. 돈은 벌어야지. 싸운다고 비즈니스도 끊어버리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네. 야, 좀 중국 얘기 하여튼 재밌네.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좀 복잡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